안녕하세요. 우유를 평생 안 드시다가 어느 70세, 80세 돼서 갑자기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우유에 대한 내가 노출되었던 마셔보았던 경험치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유를 드시고 조금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한마디로 딱 우유 먹으면 더부룩해 소화가 안 돼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내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 우유 마시면 그런 증상이 있다면, 혹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 예를 들면 라떼 이런 걸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분은 우유 자체가 조금 소화하기 힘드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우유랑 함께 먹으면 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이 혹시 있을까요? 저지방, 무지방 우유가 아니고서는 우유 자체는 단백질도 되게 많고 지방 함량도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드실 때 무엇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우유라도 소화가 오늘 좀 유독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랑 우유를 같이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소화 기능도 이렇게 딱 썩 훌륭하지 않은 분인데 통곡물에 탄수화물 밀집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빵이랑 우유를 같이 드시면 그 빵 자체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단 말이죠. 그렇게 우유랑 드시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위에서 부담이 갈 수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기랑은 절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우유랑 고기를 동시에 드시는 거는 소화기관 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가스가 찼을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가스가 찬다 하면 사실 이제 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 이슈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위는 내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해서 식도를 따라 넘기고 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소화기관이 이제 위의 역할은 강력한 위산을 분비를 해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위의 본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긴 음식이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거나 혹은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이 이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긴데, 그런 음식을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 위산의 역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유를 찬 성질의 식품과 같이 먹었을 때는 이제 하복부에서 가스가 찬다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가 무겁고 더부룩한 거랑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그 과일이랑은 조합이 괜찮아요? 과일이랑도 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유에 있는 성질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트러스 계열, 신맛이 많이 나는 감귤류 이런 거를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자체는 그 산성 성분이랑 만났을 때 약간 유막을 형성하면서 굳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커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커드를 형성하게 되는 형태로 위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랑 산성 성질이 높은 과일은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찬 성질을 내는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유는 어느 것과도 좀 조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익은 바나나를 우리가 쉐이크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우유랑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건 맛도 괜찮고 또 딱히 내 소화기관을 주는 형태의 조합도 아니고요. 그 조합에 연두부를 넣어서 같이 가셔도 돼요. 그러면 연두부요? 네, 두부에 있는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아까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 쉐이크, 연두부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쉐이크는 이미 많이 갈아진 상태,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렇게 크게 분해할 일이 많이 없어서 닭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처럼 내 위에 부담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페어링은 나쁘지 않고, 삶은 달걀과 우유를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과량의 단백질이나 조직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합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아침에 좀 네. 먹을 때 보면은 토스트,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흰 빵을 토스트해서 드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흰 식빵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아주 밀도 있게 들어있는, 예를 들어 호밀빵 같은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위 내에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조직감이기 때문에 우유랑 같이 드셔도 크게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괜찮고요. 조직감이 아주 딱딱한 그런 빵이랑 우유를 아침에 드시게 되면 조금 부대낀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보통 우유를 먹을 때 그 상식적으로 매운 음식 먹을 때도 우유를 좀 같이 먹잖아요. 자극적인 조합이죠. 아,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유 혹은 쿨피스 이런 거 찾으시는 건데, 내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자극성 자체가 내 위 점막에서 느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 약간 산성기를 중화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상처 난 거를 또 다른 걸로 덮는 형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운 것에 대해서 견디는 역치 자체도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매운 거 뒤에 우유를 먹었어. 어떤 분은 너무 괜찮죠. 우유의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드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요법이죠. 그러면은 우유를 좀 건강하게 마시려면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뭐 바나나랑 네네네. 연두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우유를 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까요? 일단 우유 자체를 뭐 좋아하시고 소화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뭐 무지방 저지방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흰 우유를 선택을 해서 뭐 잘 익은 바나나나 혹은 오트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갈아가지고 먹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방법이 일반 우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유 자체의 액체의 흐름성보다 바나나나 귀리를 우유와 함께 갈고 나면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목 넘김 자체가 꿀떡꿀떡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는 속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유를 200ml를 마신다고 해도 그냥 일반 우유 200ml 먹는 거랑 우유 200ml를 넣어서 갈아 놓은 쉐이크를 먹는 거랑 내 위에서 우유가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소화시키는데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들고, 또 비타민, 미네랄, 바나나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식이섬유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 들고요. 뭐 어르신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일반 밥이 잘 안 넘어가니까 뭐 죽을 드셔서 조금 부드러운 식사를 하시고 싶거나, 혹은 뭐 누룽지를 끓여서 드시거나 하는 류의 식사를 한 끼 정도 대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류의 식사는 굉장히 탄수화물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사를 뭐 한 끼 정도 드시는 분들은 죽을 끓일 때 물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우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도 같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뭐 상상이 안 나는데 우유로 죽을 만든다는 게. 타락죽이 우유로 만든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 음식이고, 서양 요리 중에 리조또라고 하는 것도 우유나 뭐 또 뭐 크림 베이스의 것들을 가지고 쌀알과 같이 끓인 거니까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유를 물 대신 활용하셔서 죽을 끓이시는 것도 또 좋은 영양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유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까요? 뭐 우유를 내가 여태까지 먹으면서 속 불편함 별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즐기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드시는 극단적인 섭취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냥 편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무지방 저지방보다 일반 우유가 낫다라는 거는 저의 권고사항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지방 우유 선택하시거나 무지방 우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우유 먹으면 계속 배가 아파라는 증상을 여태까지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즘은 그 락토즈 프리 우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락토 프리 우유 같은 거를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또 우유의 맛과 영양 성분은 즐기면서 배 아픈 것은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우유를 먹어서 보통 배탈이 난다고 하는 건 이제 장이 좀 과민해져가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로 우유를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제법 많던데. 아까 설명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우유를 먹어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위에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고, 우유를 먹어서 가스가 찬다거나 뭐 설사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장에서 느껴지는 이제 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위와 장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튜브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독 위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 장 트러블이 많고, 이게 각각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르잖아요. 소화기관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작용을 느끼는 게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뭐 우유 먹는 거 괜찮은데 뭐 컨디션 떨어진 날에 우유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우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컨디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먹고 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소화 효소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소화 효소의 합성이 아주 원활하고 그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어서 잘 작용할 수 있는 컨디션과 나의 모든 체내 구조를 갖추고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가 극도로 피곤하거나 혹은 전끼니에 먹었던 음식 혹은 어제 먹었던 뭐 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몸 안에서의 소화 체계 자체가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같은 음식이라도 내가 보이는 반응도 다를 수 있죠. 효소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뭐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효소라는 제품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는 판단을 드릴 수가 없고요. 효소라는 것은 원래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 효소라는 게 작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영양소의 소화를 돕게 되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과정에 있으니까 젊었을 때만큼 효소가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속도나 어떤 액션 자체가 아주 원활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 밖에서 그 효소라는 것을 먹어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건데,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냐, 그리고 그 효소의 활성 자체가 체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먹어도 저 사람과 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특정한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긍정적인 목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네. 효소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나 막 그런 게 존재할까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좀 더부룩함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위약 효과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요. 또 진짜로 그런 효과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뭐 어떤 체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 혹은 섭취하고 계시는 그 제품의 실질적인 효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며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2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단백질은 우리 몸속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산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 세포인데요.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 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3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와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한 고관절, 척추,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합병증 위험 또한 증가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나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레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은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해요.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식품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 줍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이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2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시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 제공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 몸에 좋다고 많이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셨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만 줄 수 있고 단백질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몇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몇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잊지 마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 꼭 드셔주세요.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채에 굴러 떨어졌다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리고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인데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인 것이죠.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인데요.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에는 약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단호박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어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죠. 또한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신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것도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또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단호박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껍질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세척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채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씨를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고 호박씨 깐다고도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유의사항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하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으로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칼슘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에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은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GMPT 스튜디오라고 하고 있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년분들일수록 근육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노화라고 하는 것이 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탄력뿐만 아니라 근육에 대한 감소로까지 좀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은 30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40대 때부터도 매년 1%씩의 감소를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그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대한 영향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근육이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근육이 해야 되는 일을 관절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의 하중 자체를 관절이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절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과 같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골다공증 예방에 걷기 운동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걷기라고 하는 유산소 운동은 좋은 운동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걷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볼 수는 있으니까요. 다만 근력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이 걸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뼈에는 골밀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골밀도가 촘촘해야지 건강한 뼈고요. 그 골밀도 자체에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그게 심해지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뼈 자체가 튼튼해지게 만드는 데에는 부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걷기만으로는 그 부하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운 것이죠. 부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뼈 자체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저희의 체중을 견디는 것도 이제 부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중 정도인 것이고요. 저희가 이 근육 자체를 결국에는 걷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근육이 완전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움직임을 통해서만 이 근육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걷기만으로는 그만큼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아무래도 이제 걷기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 하중으로는 근력을 키워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중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좀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 관절이 약화가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그 전에는 운동을 잘 못하셨을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쿼트로 예를 들자면 이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은 근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다만 젊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하게 되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아프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쿼트의 강도를 낮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스쿼트는 깊게 앉을수록 강도가 높아지고요. 낮게 앉을수록 강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자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스쿼트 동작의 강도를 좀 낮춰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의자를 두시고 높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높아질수록 강도는 좀 약해지는 것이고요. 높이가 낮아질수록 강도가 좀 강해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의자를 등지고 서주시고요. 의자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앞에 쓰신 상태로 다리의 넓이는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손을 뻗게 되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세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 이 손이 좀 아프시더라도 들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등을 붙이게 되면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약하게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 동작을 시행했을 때 무릎에 대한 통증이 좀 느껴진다면 높이를 높이시거나 아니면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는 형식으로 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무릎에 통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상체의 각도 자체를 뒤로 눕히지 마시고 엉덩이만 댔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운동의 효과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무릎 자체의 건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허벅지 앞쪽만을 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무릎 자체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근육은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뒤쪽 근육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위쪽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는 대근육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저희가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 또한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중에서는 이제 ong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 힙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매트나 바닥에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뒤쪽을 손쉽게 강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이 허리 주변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허리 주변부가 좀 안 좋으신 분들도 허리에 부담 없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뒤쪽을 키워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혈당이라든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 혈관 자체가 일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 그 확장이 된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에 대한 운반이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좀 빨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그럼 이는 곧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자체가 확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혈액이 잘 운반이 되어지니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됨으로써 이제 혈압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혈당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특정한 공간,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 자체를 충분히 할애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건강을 위한 근력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5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냐? 단순한데요. 저희가 이 의자를 대고 스쿼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한 번 하실 때마다 15회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3번 정도만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3번을 반복하시는 동안 5분 정도면 끝나실 겁니다. 물론 쉬는 시간을 조금 짧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겠죠. 30초에서 1분 정도로만 쉬는 시간을 설정하셔서 3번의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힙 브리지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하실 때 15회 정도로 설정하셔서 3번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스쿼트 동작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손을 반드시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손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천천히 엉덩이를 의자에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다시 엉덩이를 댔다가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근력 운동을 진행할 때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은 목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몸을 쓰는 스포츠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나 럭비와 같은 가격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순간적인 순발력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근육 자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빨라지게 될수록 근육이 아닌 관절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고요,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런 사유로는 근육 자체가 늘어날 때는 속도를 천천히 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는 조금은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동을 진행할 때 중년층 이상의 분들은 앉으실 때도 일어날 때도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야 관절의 부담을 좀 줄이고 저희가 실제로 강화하고 싶은 그 근육을 한번 써볼 수가 있는 것이죠. 권장드리는 쉬는 시간은요 30초입니다. 근데 이 15개가 쉬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좀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해보시게 되시면 15회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숫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개인차에 의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개수를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럼 10개 정도까지 좀 낮춰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10개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으시면 애초에 높이를 좀 높이셔서 강도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똑같이 손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천천히 엉덩이 터치했다가 그대로 일어나 줍니다.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터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트나 바닥에 누우신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누우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다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다리 자체를 엉덩이 근처로 끌어당겨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의 각도를 90도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넓이 또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요. 벌려 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워 줍니다. 이때 양쪽 손은 그냥 엉덩이 옆으로 놓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를 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하고 머리가 일직선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들어 주셨다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하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둘, 다시 엉덩이를 올려주면서 셋, 5개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넷,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5,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햄스트링보다도 엉덩이 쪽에 조금 더 좋은 자극이 찾아오면 잘하고 계신 건데요. 저희가 힙브리시 동작을 진행을 할 때에는 사실 햄스트링에는 자극이 잘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의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에 대한 자극을 못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힙브리지를 진행할 때 엉덩이에 대한 자극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서 이 엉덩이가 지금 딱딱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딱딱하지 않다면 힘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저희가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왔는데 이 동작이 진행이 됐다는 건 허리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 엉덩이를 만져보면서 아, 엉덩이에 힘이 들어왔구나 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자극까지 느끼면 좋겠으나 실제로 신경계가 많이 낮아져 있으신 분들은 자극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으로 딱딱한지 만져주시고 딱딱하다면 그대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서 딱딱한지 체크하고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희가 허리를 좀 보호하면서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을 좀 손쉽게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15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개수를 좀 낮춰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10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